안녕하세요. 손열입니다. 보이는 논평 시청자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EAI 여러 가지 활동들 애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올 한 해 EAI 활동도 오늘 이 신년 대담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신년 대담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요, EAI 이사장님이신 하영선 선생님을 모시고 중요한 이슈 2024년을 전망하는 그런 대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신년 대담을 시작을 할 때, 미중 관계를 전망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의 전망은, 여러 전망들은 미중 관계가 이 악화일로로 갈 것이다, 라고들 전망을 많이 했는데, 저희 EAI에서는, 2023년은, 탐색과 조정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고,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초창기에는 이 벌룬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3월, 4월을 거치면서부터 미중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그 탐색과 조정의 한 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3년을 저희가 그렇게 본다면 2024년의 미중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주제부터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영선입니다. 한 해가 또 지나서 2024년을 전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손 원장 지적대로 작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미중 관계를 전망하면서 탐색과 조정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고, 정찰 밸룬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조금 지연된 수순을 거쳐서 금년 연말에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의 미중 관계, 세계 질서의 풍향을 가장 크게 좌우할 미중 관계를 뭐라고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은, 제가 부르고 싶은 건 아마 관리의 한 해가 될 거다. 미중 간에 있어서. 왜 그런 느낌을 갖냐고 하는 얘기는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 결과를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회담이 끝나고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요약된 설명을 내놓았고, 중국은 늘 마찬가지로 왕이 외교부장이 대단히 상세한 내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왕이 부장이 한 얘기 중에 특히 인상적인 한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또 기본 입장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역사 선택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과연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맞수 상대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이 파트너십이냐 아니면 어드버서리냐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상호 이익
협력이냐 아니면은 대립 대항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것이 중국이 보내고 있는 첫 번째 신호의 하나다. 이것을 좀 유념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 미중 관계는 자기는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년, 2012년 처음 들어선 이래 그 강조하고 있었던 신형 대국 관계의 3원칙, 상호 존중, 그 평화 공처라고 그럽니다만 우리로 하자면 뭐 평화 공존이겠죠. 합작 공영, 그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한 협력. 그 3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논의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은 그 기조 위에서 중국적인 표현으로는 오군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하자면은 5개 필라를 5개 기둥을 세웠으면 한다. 그러면서 5개를 들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정확한 인지, 정확한 퍼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상호 간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일종의 관리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간의 핵심 이익의 차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유효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저는 그 핵심적으로 들고 있는 목표입니다. 미중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 벨리 정상회담보다 조금 진전된 모습을 보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마도 미국은 미국대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의 노력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이런 속에서 그 부작용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요소가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많이 지적되다시피 피크 차이나론, 중국 경제의 피크가 넘어선 것 아니냐. 또 이것과 연관돼서 그 국내 정치적인 그 정당성 문제나 효율성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굉장히 중요한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한 해로 볼 수밖에 없는 해였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그런 관리의 모습으로 모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영역에서의 협력, 호리 합작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그 대국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동으로 일정한 그 의무를 이행할 그 각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기둥의 하나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인문교류를 촉진하자, 공동으로 인문교류를 촉진하자, 이 5개의 그 기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새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 회담 경위를 설명하면서 내가 그것을 왕이 설명하는 것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하나가, 그렇다면 회의 전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 또 조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그 대만 문제는 중국은 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미국이 충분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는 대만 문제보다도 더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디리스크의 리스크. 그러니까 그 위험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늘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적인 맥락에서 만약 중국을 그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위험성의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이것은 결국은 사실상은 성공할 수 없지 않는가. 중국은 중국대로 이것은 그 끝까지 그 대응해 나가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미국대로 힘든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그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도 샌프란시스코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2024년의 미중 관계를 전망하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젠다 자체라는 것이 상호 핵심 이익으로 분류되는 것에서는 그것을 서로 오해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특히 경제나 기술 파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그 협력을 모색할 공간이 없는가. 그러니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2024년에 그 핵심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이제 그 미중이 그런대로 공생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들, 뭐 보건 문제도 있고 또 뭐 이 기후 변화 같은 환경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특히 그 선거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청소년들의 마약 연관된 문제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상호 그 함께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구 전체적으로 또는 인태나 남북한 문제 또는 우리가 바깥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데서 대강 에젠다 세팅이 어떻게 돼가냐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보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은 미중 관계는 여전히 그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이고 변수고 그 미중 관계를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 탐색과 조정이라고 봤다면은 올해는 거기서 그 관리의 단계로 그 이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관리를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는 미중의 상호 핵심 이익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첫 번째 과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미중의 미래에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기술, 첨단 기술과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디리스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디리스킹을 속에서 어떻게 그 관리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아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중을 포함한 지구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그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 협력을 모색을 해나가는 아마 그런 그 세 가지 큰 이슈에서의 미중 간의 관리의 단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좀 구체적으로 미중을 이제 따로 이렇게 보면서 그 한국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폴에서는 여전히 뭐 아무래도 지난 2023년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획기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공동선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24년에 이 캠프 데이비드는 어떻게 그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우리는 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는 이제 4월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8월에 캠프 데이비드 그 합의가 있었는데,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것이 만약 구체적으로 제도화 과정을 거쳐갈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지금 단순한 그 단기적인 정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인태질서 또는 한반도 자체나 인태질서 전반에서 생겨나는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또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그 예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색적인 것은 이제 오랜 숙제였던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합의를 하게 된 것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한미일은 한 그 정치 세력이 지속해서 정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봐도 뭐 미국은 24년에 선거고 또는 한국이나 일본의 국내 그 정치적인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세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또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 제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것이 합의돼서 선언으로 또는 스피릿으로만 남는다는 경우는 뭐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은, 만약 이것이 제도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변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의가 굉장히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제도화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되지만, 우선 몇 가지만 생각해도 쉽지 그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정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그 3국의 정상들이 그 정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틀 속에서, 또 그 실무를 담당하는 강요들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설적인 형태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변화죠. 두 번째는 역시 안보 문제가 걸리는데,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될 것이, 하나는 역시 그 북한의 문제를, 한미일이 문제들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게,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특히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 소위 맞춤형 억제를 어떻게 마련하고 그것들에 따라서 그 신뢰성 있는 대응 조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에 관한 논의들이 상설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안보 문제 중에 하나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한미일이 만약 이렇게
그 안보 문제를 일단은 북핵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지만은 이것은 불가피하게 단순한 확장 억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미국이 21세기 중반에 강조하고 있는 통화 억제적인 요소의 3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통합 억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간적으로도 통합되고 무기 체계별로도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와 사이버 또 우주가 다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북핵 미사일 파트는 북한의 문제지만 바로 중국과 연관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 부차적인 논의,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입장의 차이도 일정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 조심스러운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주변에 그 지나친 오해나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속에서 효율적인 방식의 논의는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앞에 본 건 경제 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경제는 뭐 아시다시피 이 교육 부분도 그렇고 투자 부분도 그렇고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에 초기적인 양상에서 한동안 거의 그 이원 수준으로 그 얘기가 되었던 중국을 그 공급망 같은 데서 다 띄어내냐 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일부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디리스킹이 전체 경제 규모로 치면 한 20%에 해당하지 않냐 뭐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 중국의 군사 역량의 강화에 직접적으로 그 도움이 될 부분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미국적인 입장에서의 디리스킹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미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전형적으로 디리스킹에 걸려 있는 것에 하나가 무슨 그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건 세계적인 규모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논의해 나가느냐. 그래서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번째로는 인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협력하냐고 하는 것도 그 한미일 간에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인태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뭐 제한적인 면에서는 그 안보 문제도 걸려 있을 것이고 경제나 기술 파트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도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일단 그 발표한 그 현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그 인태 지역 공간의 그 정당성의 기반을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파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그 캠프 데이비드에 따른 나타나는 그 캠프 데이비드의 제도와 합의의 제도와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관계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그 대응해 나갈 것인가, 또는 중국과 북한을 어떤 식으로 이 캠프 데이비드적인 시각에서는 품어 나갈 수 있는 요소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두 번째 숙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인태 공간으로 넓혀가는 것에서의 그 한미일 공동 주도가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새롭게 그 2024년을 맞이하면서는 새로운 각오로 뛰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바로 이어서 이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면 나갈수록 특별히 이제 그 관리가 중요한 것이 중국과 북한이겠죠. 그러니까 특히 중국을 이걸 어떻게 잘 다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난 1년을 보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그리고 한미일 관계의 강화에 굉장히 큰 역점을 두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2024년에는 적절한 역량의 배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 한중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한중 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차원 또는 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일정하게 방향이 이제는 잡힌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해 워싱턴 선언이나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지금 틀이 짜여져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한중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베이스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중 관계를 품어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커다랗게 틀이 짜여진 속에서 최대한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일정하게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리라는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중 경우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봐도 진행되는 모습이 결국 그 관리의 한 해로 지금 넘어오는 과정처럼, 워싱턴 선언이나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이루어진 속에서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대로 이것이 그냥 두면 가령 군사안보적으로는 이 통화법제라고 하는 것이 한미일적으로 진행되어지고, 또는 특히 21세기 중반을 좌우하게 되는 경제기술 파트에 있어서도 새로운 협력 질서라는 것이 짜여져 나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국내적인 노력을 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그 나름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디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세안과 한국 같은 데가 그래도 공을 들여야 될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또
뭐 안보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중국은 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제한되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 부분에서는 뭐 교역이나 또는 투자 모든 부분에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중국 경제가 부침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기본 틀이 짜여진 속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한중 관계의 관계를 모색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상호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친 기대는 이미 약간 쌍방이 접고 핵심 이익적인 면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 속에서 상호 합의된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도의 노력은 진전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중 관계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그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해당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중 관계에 대한 대중 정책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이 미중 관계의 기본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도 또 위치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탐색과 조정에서부터 관리해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탐색과 조정보다 그 전에는 조금 더 그 치열하게 최소한 그 전략적 경쟁이 더 경색되는 국면이 있었는데 미중이 만약 관리의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 세 개의 에젠다를 잘 염두에 두고 우리도 그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의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구상 같은 것도 그런 전체 틀 속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될 2024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 문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뭐 한국으로서는 뭐 가장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2022년에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을 했고 작년에는 이를 그 헌법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2024년에 북한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북한의 국내 상황에 대한 그 정보의 상대적인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흔히 신년을 맞이해서 전망하는 경우에 북한이 2024년 그 신년사라든지 이런 것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많이 그 참고해서 대체로 한 해를 전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대담을 시작하는 날짜가 지금 북한에서 평양에서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 매체들만 보면은 그저께 시작되어 가지고 2024년 3년을 회고하고 어제 아마 김 위원장이 2024년 북한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비교적 긴 발표가 있었고 내부 토론이 있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긴 원문이 우리한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전체적인 그 논의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북한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2024년이라고 하는 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차 당대회가 2021년 있었죠. 그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2년이 지나면 2025년이 북한에서는 이 8차 당대회 때 뭐를 지적했냐면은 앞으로 5년 동안에 특히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중시하겠다. 하나는 자주권 내지는 생존권을 위해서는 북한의 이 핵무장 능력의 발전이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양대 지주일 수밖에 없다. 그 북한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건국 이래 이것이 최대 업적이라고 지금 김 위원장은 강조하니까요. 또 하나는 건 뭐 우리가 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 발전이 북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지가 않은 게 어제 스피치 내용도 보니까 따라서 2024년, 5년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의 그 거둔 그 기본 성과를 가지고 남은 2년 동안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보람있고 영광찬 2025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하면서 그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개략적으로 보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또는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연민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 남은 2년 동안에 이 그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딜레마죠. 그럼 2024년에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인가? 뭐, 그 중에 북한 자체가 8차 당대회부터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주와 생존권을 위해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뭐 불가피한 목표, 양대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2024년도에 가면 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냐? 첫 번째로는 과연 그것이 자주와 그 생존권의 담보가 될 수 있는가? 북한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우에 지난해 그 4월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서 당연히 뭐 안보 문제를 위해서 북핵 미사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그 맞춤형 확장 억제를 한반도에 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상설 그 협의가 구성되었죠. 12월 중순에 2차 회의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한미 소위 영어로 하자면 NCG죠. 이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고 하는 2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이미 뭐 미국의 세계적인 그 핵 문제, 핵무기에 대한 그 기본 방향을 2022년에 설정했던 거에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맞춤형 억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얘기했던 만약 북핵이 미국이나 동맹이나 파트너십에 그 위협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경우 만에 하나 핵의 위협 또는 핵이 사용될 때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북한의 김정은의 그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했고 이것이 지난 12월 중순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만약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용했더라도 결국 순간적인 승리를 확보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진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효율성이 별로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북의 입장에서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적입니다. 두 번째, 그 북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 앞으로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21세기 중반은 더 이상 뉴클리어 디터런스의 세기가 아니다. 핵 억제 시기가 아니고 통합 억제 시기다. 바꿔 얘기한다면 재래식 무기, 핵무기, 사이버 무기, 우주 무기 중에 핵무기가 그 역할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도 그것에 대응해서 중국 나름의 진흥화 전쟁으로의 대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을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것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선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21세기에 점차 걸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주 생존권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발전권에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그 2025년까지의 북한에 있어서 최대 문제는 경제입니다. 어느 나라에 비해서 그건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최하위 10위권에 놓여 있는 뭐 1인당 국민 소득을 1,000불 약간 넘어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금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것을 지나면서 8차 당대회 하면서 5년 동안에 필사적으로 끌어올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까지는 국경이 닫혀 있고 그래서 21년, 22년 다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금년 김 위원장 연설들을 쭉 훑어보면 그래도 금년은 지난 두 해보다는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성장 쪽으로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그 디리스킹의 위험을 얘기하지만은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핵 미사일에 따른 경제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충분히 그 제재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북한이 경제를 아주 급격하게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결합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럼 자력 경쟁 플러스 국제적인 협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남은 두 해인데 이것이 그 핵무장 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저해 요인 때문에 발전권이 빠른 속도로 확보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첫 번째 그 기둥인 핵은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반면에 경제 발전은 핵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남은 2년이 되는데 이것은 그 큰 성과를 거두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제가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북한의 경우는 뭐 다 얘기하지만은 무슨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돌아서서 뭐 2%, 3%이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가혹하게 얘기하면 무의미합니다. 북한 경제가 되돌아서려면은 최소한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을 중국이 개혁 개방에서 겪었던 것처럼 한 제너레이션, 3, 40년은 그 두 자릿수의 고도 성장을 계속해야 될 지금 절대절명의 시기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달성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2025년에 북한은 굉장히 그 어두운 그 앞날을 또 개척해 나가야 되는 국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뭐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양대 딜레마 말씀을 그 연민의 정으로 지금 쭉 그 해주셨는데 이건 뭐 그 작년 저희 그 신년 대담의 연장선상에서 쭉 그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그 2024년의 주요 과제라고 할까요? 핵심 과제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의 제도화와 캠프 데이비드를 이어가는 그런 그 과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함께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적절하게 그 관리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북한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중 관계라는 것이 일정한 관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에 미중 간의 일종의 그 외교적 경쟁 무대 혹은 또 협력의 무대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속에서 이사장님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케이스예요.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과 아세안 외교가 중국에 상당히 그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소위 그 인태 전략이라고 해서 22년 12월에 인태 전략을 내놨고 2023년 12월에는 이행 계획까지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인태 전략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책화되는 그 단계에 있는데 2024년에 한국의 인태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태 전략을 우리가 공표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그 발전시켜 나가냐. 한국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미국 또는 일본과 공유되는 부분과 또는 한국 나름의 독자적으로 그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 뭐 우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특히 2024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는 외교 공간 또는 뭐 대외 활동 전체겠죠.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의 본격적인 인태적 확대라고 하는 것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뭐 작게는 남북한 또는 양자적으로 한미, 한일, 한중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는 한미일 이렇게 3자 정도로 생각하던 것에서 인태라고 하는 조금 넓은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 중에도 우리는 어떤 공간을 그 중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는 중국이 그 지난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머릿속에 그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는 지난 10월 24일 날 조금은 의외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그 주변국 관계에 새로운 정책을 모색한 것에 10주년을 맞이하는 신형 주변국 관계 10주년의 대규모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왕이 부장이 나와서 굉장히 긴 스피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스피치를 보면서 제가 그 새롭다고 느꼈던 것은 자기네들의 삶의 터가 얼마나 그 미국이나 유럽만이 자기네들의 삶의 터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부연해서 그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나라 이름들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그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중은 일단 아까 얘기대로 세 분야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의 하나는 그 지구공간 전체로 보면은 이 넓은 의미의 중국적 시각에서의 주변 관계국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전력 투구를 하고 싶다. 전력 투구하는 방식은 세계 관리 중에서는 역설적으로는 공동 책임 파트가 1차적으로 강조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쌍방 간의 이익이 어느 정도 주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그 우선정을 1대1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국 관계에 신경을 쓰냐. 핵심 이익에서는 뭐 여전히 그 차이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문제. 그러면 우리도 우리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중국은 그것을 주변국 관계로서 이렇게 삶의 공간을 보지만은 우리와 같이 공생하는 공간의 확대, 그 복합화 과정에서 인태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장 그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아세안, 인도 경우는 특히 미국 경우에서는 아마 일정한 부담이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인도까지를 포함해서 그럼 인도와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각 개별로서 생각하지 않고 삶의 공간의 복합화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품어 나갈 거냐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나 뭐 제한적인 의미에서 경제 교류 협력 이런 차원을 아마 넘어선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단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그 아세안 공간하고 또는 한인 관계에 맺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경우에 이것의 일정한 그 제약 요건이자 가능성의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이익들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뭐 조심스러운 부분에 그 협력이나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겠죠. 인태 공간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 대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태평양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아마 핵심 이익 파트에서의 우리 제한적인 부분들. 원래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뭐 서로 간에 모든 것에 다 합의하지 않는다는 유보 조항을 두었던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우에 이니셔티브를 보다 강하게 해야 될 것은 아마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약간의 힘이 들더라도 그 지구 중추국가라고 하는 이름의 명실상부하기위해서도 조금 더 본격적인 돌파구를 우리가 마련할 길은 뭐냐고 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경제와 기술 파트에서의 그 윈윈 게임 부분에서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이냐, 인도나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그 캠프 데이비드나 한중 관계와 같은 수준의 비중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보면 무슨 뭐 작게 예산적인 차원이나 또는 연구나 또는 외교부 행정부서나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5대 중요한 그 이슈를 쭉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 외교정책 결정자들께 2024년 한국 외교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좀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그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024년 한국 외교에 나아갈 방향 뭐 이런 또 시각에서 본다면 뭐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중요한 해라고 지적은 합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또 한번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한 그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거이기보다는 21세기라고 하는 그 긴 맥락에서 보면은 어쩌면 2023년, 24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선도책을 마련하면은 또 한 번 역사의 파도를 앞으로 타고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파도 속에 파묻혀서 떠내려가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국내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차원이나 또는 뭐 학계 담론 차원 또는 언론에서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단기적인 또 당파적인 시각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움은 어디서 오냐고 하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복합 공간의 재건축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그 한 관념이나 개념으로서 우리한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쭉 설명해 왔듯이 이제는 그 건설이 본격화됐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뭐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한중 관계, 한 아세안, 한 인도 이런 것들로 짜여져 나가는 속에서 누가 그 삶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그 복합 아파트를 잘 짓느냐에 따라서 그 구구는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설계도에 아직도 밑바닥에 중요한 뿌리는 그 냉전이나 탈냉전 수준의 대단히 소박한 수준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 것이 낫냐, 네 것이 낫냐 이런 싸움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입주할 수도 없고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아파트를 왜 중요한 이력을 담당할 수도 없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그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한미일 관계, 남북한 관계, 한중, 한아세안, 한인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짜여질 수 있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사이버나 우주공간까지 삶의 입체화라고 하는 속에서 외교라고 하는 문제도 볼 수 있는 안목이 빨리 들어와야지 그것을 이분법적인 논의를 아주 초보적인 근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큰 걱정을 제가 하는 것은
2023년, 2024년은 세기 또는 문명사적인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서 그게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새로운 흥미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역사에 아마 뒤안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작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19세기에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표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는 그 무력과 하나는 경제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챗 GPT나 오픈 AI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것이 제공하는 지식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질서의 모든 무대와 영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범용적인 충격을 지금 작년,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을 바뀌게 만들고 나라를 바뀌게 만들고 지구 공간을 바꾸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페이스를 못 따라가면은 우리는 또 한 번 굉장히 그 어두운 21세기 중반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극단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그 첨단 기술 혁신 또는 그것의 확산, 이런 것의 지구적 차원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또는 그 공동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최대 숙제고, 한국 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심기일전해야 될 한 해가 아닌가. 2024년에는 아주 극단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첨단 기술이 가져다 주는 혁명적인 변화가 외교의 기저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대통령이야 모든 그 정책 담당자나 또는 우리 모두가 5천만이면 5천만, 8천만이 그것에 기여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아니면은 선망의 눈으로 무대를 바라다보는 21세기 중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영선 이사장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한국 외교가 당면할 그 5대 과제가 있고, 그 5대 과제를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임하는 한국 외교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삶의 공간, 복합화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건축해갈 수 있는 그 안목이 절실하다라는 것이 하나. 그리고 그것을 설계 건축하는 데 있어서 2023년도가 한국 또는 지구촌이 맞닥뜨릴 최대의 도전과 충격은 아마 첨단 기술의 영향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먼 훗날 지구의 어딘가에서 2024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특히 한반도를 바라볼 때 뭘로 기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으로는 첨단 기술이 한국 외교의 기저를 흔들어 나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한의 시금석의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심각한 그 말씀과 함께 2024년 저희 늘 시작하는 EAI 그 보이는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이는 논평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